국립외교원이 주최하는 10번째 K&DA 렉처 시리즈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봄꽃은 잘 피어 있는데요. 오늘 참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던 분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었고, 또 이 3년 만에 나온 이 세월호가 목포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이 존경을 받는 원로 학자이신 우리 최장집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장집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연구에 오랜 동안 기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쓰신 그 저작 중에 민주화 이후의 그 민주주의라는 책, 이 책은 아마 우리 사회과학 책 중에는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화 작업이랄지 그 대중적 이해에 있어서 선생님만큼 큰 기여를 하신 학자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생님은 고려대학에서 오랜 동안 후학들을 길러 오셨고요. 또 아세아 문제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또 한국 정치학회의 그 회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여러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저술과 또 이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분열과 혼란의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가져오신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아마 제공해 주시지 않을까, 그 매우 시지적절한 그런 강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장조입니다. 우선 저를 이 국립외교원의 강연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신 윤덕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실 텐데 오후에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오신 참석 청중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주제가 아니고요. 좀 더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이후에 한국의 뭐 국가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주로 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의 또 강연의 성격이 아무래도 대외적인 문제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중간에 좀 주제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래카드에 걸려 있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 국제정치나 외교 문제, 남북한 문제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주로 국내 정치나 민주주의 무슨 정당, 지금 윤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런 분야를 주로 했는데 최근에 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은 싫든 좋든 간에 이후에 새로운 정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설정하는 이런 기회를 갖지 않을 수 없는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크게 보면 이 국가의 이 정부의 구조와 형태를 어떻게 좀 민주주의의 가치나 규범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끔 제도를 바꾸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이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 남북한 관계 이 세 영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전공도 아닌데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해서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이나 내용에 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그거는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뭐 다 알다시피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했고 우리의 분단 국가의 수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최전방에 위치했던 그 세계 냉전의 최전방의 그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동서 베를린과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이 선하고 한국의 휴전선 이 동과 서에서 양쪽에 냉전을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상징하는 이런 분단 이 최전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냉전 시기에 우리가 전쟁을 경험했고 그로부터 벌써 이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났죠. 그 사이에 냉전은 80년대 말에 이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해체됐는데 세계 그런 측면에서 세계 정치사에서는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이 휴전선만큼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이 분단돼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그 군사적 긴장이나 정치적인 그 관계 면에서 과거의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그걸 유지했던 나름대로의 전쟁 이후에 안정된 어떤 그 남북한 체제 보다도 훨씬 더 나쁜 말이죠. 이런 군사적 긴장이나 남북한 체제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가 다시 한번 세계의 군사적 또는 외교적 전략적 측면에서 이 큰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의 진원지로서 나타나는 이런 시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9월달에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장을 가속화해서 지금은 관측자들이 보기에는 거의 이제 핵무장은 시간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 동시에 뭐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북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것뿐 아니라 군사적인 대립뿐 아니라 경제와 무역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주 악화돼서 이 중에 우리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무역의 측면에서도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는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어떤 문제를 안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한 간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이제 큰
그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커졌다는 사실. 거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이제 금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굉장히 이 대북 문제나 대중국 관계에 있어 이 강경 특히 대북 핵 무장에 대해서 이제 강경 노선을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문제를 상당히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잠재적으로 큰 위험성을 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나 중요성으로 볼 때 이 사태가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이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나 그 정책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위기, 헌정 위기로 인해서 일정한 이제 공백이 생기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지금 외교 안보의 정책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별로 이런 큰 국제 정치 관계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만한 어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비전이나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대응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보의 위협이라든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의 이 새로운 대북 정책이 상당히 이 핵기지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엄포라고 그럴까 레토릭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서 이런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당사자고 멀리 떨어져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위험의 어떤 잠재성이라고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고민하고 무슨 이렇게 사려 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일정한 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1996년에 김영삼 정부 때에 한국에 이제 핵 위기가 났을 때 핵 협상의 수석 대표를 했던 로버트 갈루치나 그 이후에 크리스토프 힐 같은 미국의 이 대북 핵 협상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최근에 이 외신 보도를 보면 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그리고 선제 공격이 실제로 말하자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것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이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 외국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 정책의 담당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비전이나 정책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간단하다면 간단합니다. 말하자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한국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힘으로 굴복시켜서 북한을 제압한다든가 또는 이것이 북한 정권의 붕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서 통일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도 않을
우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켜서 통일을 하든가 하여튼 뭐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외교적 노력과 이제 대북 정책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긴 평화의 어떤 그 안정이라고 할까, 정착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우리가 아직 지금은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목표 이상의 것이 아니고, 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긴 우회의 길을 통해서 많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 통일을 지향하는 문제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군사적 이 정치적 위기나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이제 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명제라고 할까, 가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가지 이 명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문제하고, 우리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 북한이 이렇다라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북한을 긍정적으로 본다든가, 또는 뭐 어떤 북한에 대해서 뭐 증오한다든가 말이죠. 또는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보는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 이거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북한을 증오하고 싫어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얼마든지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래야 된다라고는 우리의 희망적 사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거를 투영해서 북한을 보는 것은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 내 붕괴가 곧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체제의 붕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의 뭐라고 할까, 문제의식 인식의 내용이고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의 원인이 그러했듯이 남북한 간의 쌍방 관계가 아니고 동북아 국제 질서, 국제 체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분단은 어디까지나 국제 냉전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과로서 우리가 분단된 것이지, 남북한 간에 이런 무슨 특별한 내전이라든가 무슨 적대 관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 말이죠. 그게 원인이 그렇듯이 우리가 통일을 풀어나가는 문제 또한 국제관계의 틀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통해서는 통일이든 평화든 모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에 있어서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것이죠. 순망치한은 한국말이 중국말이지만 이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는 중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는 그만큼 중국을 위해서는 입술과 같은 존재로서 북한이 중국을
밖에서 방어해 주기 때문에 중국의 무슨 안전이나 국제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서 한국이 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그동안에는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공조와 상호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한미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와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 간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동북아시아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국제정치 질서를 우리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국가 이익과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플랜과 비전과 정책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이 지원과 공조 상호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서독 통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 통일이 아니라 동서독 관계, 이 독일에서는 내독 관계라고 그러죠. 독일 내부의 관계, 내독 관계의 차원이 아니고 유럽 연합,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유럽 연합이라는 초국적 국가의 틀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동서독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서독의 무슨 동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현상은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초국적 정치적인 그 범위 환경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미국과 소련, 특히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인접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인접 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동서독 통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만약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와 추진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문제가 남북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관계의 산물이 아니고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보다 넓은 차원의 이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 질서를 어떻게 평화에 조응할 수 있도록 이거에 조화될 수 있도록끔 남한 말하자면 우리 한국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안정적인 평화지향적 대북 정책의 추구는 한국 정치와 사회 내에서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진영에 의한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남북한 관계의 시작은 민주화 이후의 남북한 관계의 시작은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여기서 또 상세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 말하자면 남북한 평화공존 화해협력, 이 정책이 말하자면 진보적인 한국의 진보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 정부에 의해서 추진됐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평화공존 정책 이 뒤에 그 뒤를 잇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말하자면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한 이 정부에 의해서 이 정부들은 강경 정책을 통해서 흡수 통일 정책을 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뚜렷이 대조적인 말이죠. 또는 대립되다시피 한 이런 아주 다른 성격의 대북 정책을 한국 정부들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수와 진보와 보수가 이제 따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완전히 다른 정부들에 의해서 다른 대북 정책의 추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듯이 이런 남북한 관계 아무것도 개선되지 못한 오히려 더 군사적 긴장과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정책 전부가 실패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대북 정책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평화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마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을 아는 분들은 대개 독일의 기민당의 수상을 지낸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티크 동방 정책을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동방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그것이 성취된 실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독일의 역사는 전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독일의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방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고 그 앞에 보수적인 기민 기사연의 정부였던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의 보수적인 정책이 아니었던 말하자면 서방 정책이 아니었다면 동방 정책은 가능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후 서독을 지탱했던 두 중심적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정당으로서의 기민당과 진보적인 정당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3인당이 서로 정당의 이념이나 추구하는 정책 대안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 문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계급 간 대립을 어떻게 융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독 통일과 관련된 문제 민족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문제에 있어서 이 두 정당은 이념적으로 다르고 정책적으로 다른 두 정당이 광범한 그 콘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오늘날 독일의 사회경제적인 질서가 된 것이고 또 오늘날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 우리가 독일 통일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점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이 앞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지고 대땅트를 실현하고 평화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멀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 내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일정한 광범위한 어떤 콘센서스의 영역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우리 문제를 이제 보는 저 나름대로의 명제를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문제를 보는 것하고 한국 사회 밖을 벗어나서 문제를 보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 북한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앞서고 이거를 증오라고 할까 하여튼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을 객관화시켜서 잘 못 보고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떤 시각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북한을 굉장히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이 참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안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연구소들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알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정책의 어떤 그걸로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외신이라든가 미국 사람 북한 전문가들이 보는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문제를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까? 조금 더 실상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실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어떤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자료는 앤드루 네이탄이라는 사람이 이제 뉴욕 레비오 북스에 그 작년 8월달에 쓴 이 뉴욕 레비오 북스는 주로 서평지이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미국의 학자들 또는 북한의 인권 문제 전문 무슨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책을 쓰고 리포트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앤드류 네이탄이라는 사람은 중국 전문가지만 이 사람이 이제 서평을 하면서 북한을 묘사한 김정은 정권을 분석하고 북한 체제를 분석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작년 9월달 이후에 이 문제 아티클을 제가 이제 본 것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는 굉장히 물론 독재고 아주 굉장한 권력욕과 권력을 다루는 어떤 하여튼 타고난 무슨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갖는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이런 가치관은 빼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능력을 갖는 잠재력을 갖는 이런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체제라고 하는 거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불안정하고 곧 망할 것 같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북한은 곧 망한다. 지난 우리 앞에서 이명박 정부 지금 그 뒤를 잇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묘사하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젊은 지도자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권력을 안정화하고 북한의 경제적인 삶의 조건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의 평가에 하면 더 개선했다는 것이죠. 앞선 아버지 김정일 이 통치 때보다도 상대적으로 또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상당히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읽어보면 그럴 것 같구나 하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끊임없는 압력과 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지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또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분석한 이런 글을 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그대로 이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정치적 분으로 고립되어 있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그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버티느냐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가 되게 다 우리 국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되게 알지만 굉장히 관계가 나쁘고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버티고 이 사이에 또 핵 개발까지 해가지고 막 더 이게 세계를 위협하는 말이죠. 이런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벼랑끝 외교라든가 이 도무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는 이제 생각하고 행위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죠. 뭐 이런 식의 행태를가 나름대로 아주 약한 국가로서 고립되어 있는 국가로서 북한이 생존하는 생존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여튼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항목으로 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에서 이제 6가지 명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무력으로서는 말하자면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켜서는 시킬 수도 없고 이걸 통해서는 북한의 김씨 정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통일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아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냉전과 한국 전쟁의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50년의 한국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한국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이 북한의 위치, 북한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라고 보고 우리는 직접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전쟁의 50년에 발발해서 지금은 벌써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전쟁 그러면 별로 지금 의미를 학문적인 페이퍼를 연구 논문을 쓰거나 그러기 전에는 특별히 한국 전쟁이 뭘 의미했나 이런 걸 지금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이 지나간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한국 전쟁의 의미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까?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청중들의 많은 분들은 아마 전쟁을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한국 전쟁을 경험한 이제 세대지만 한국 전쟁에서 이제 중요한 계기가 두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이 전쟁이 나서 북한이 휴전선을 깨트리고 남한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말 금세 통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속전속결로 해서 이제 남한으로 밀려 들어오고 이제 남침을 했을 때 이것을 막은 것이 이제 미국의 결정이죠. 근데 이 미국의 결정이 이제 유엔의 참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미국의 결정이고 이제 한국전에 개입을 하는 결정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한국이 완전히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산 페리미터라고 해서 부산 방어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포항, 경주 이쪽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산 외곽에 이르는 이런 말하자면 방어선까지 다 밀려서 요것만 남아 있을 때 유엔군이 미국이 빨리 결정을 해서 이걸 일단 이제 정지시켜서 북한이 통일을 할 수 없도록끔 이제 한 겁니다. 이 결정이 한국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한국은 순식간에 그냥 남침에 의해서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통일될 뻔했으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고 두 번째 결정은 9월 말 10월 초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 이 연합군이죠. 이제는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군 유엔군의 하여튼 연합군 사령부의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시는 이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배후를 이제 차단해서 북한군을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북한군은 그것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그 후퇴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덕분에 유엔군 이제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제 서울을 다시 말하자면 수복하게 되고, 이제 38선은 뭐 코앞이니까 이걸 이제 밀고 올라가서 38선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된 거죠. 그럴 때 한국 전쟁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38선에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으로 진격할 때 이 군대의 진격을 북진을 38선에서 멈추느냐? 그냥 내친김에 38선을 넘어서 말하자면 이제는 반대로 유엔군에 의해서 북한을 완전히 소탕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이 38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 전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첫 번째 결정보다도 두 번째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냐? 그건 38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정치적 결정이고 군사 전략적인 결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이제 이 남한이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이전에 이른바 냉전 2차 대전 후에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팽창할 때 이른바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컨테인먼트 파러시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초기 냉전 시기에 미국이 공산당을 봉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유럽에서 동유럽으로 팽창하는 소련을 힘을 막고, 이것도 봉쇄 정책의 일환이고, 동아시아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중국 공산당이 국군 이제 내전에서 승리해서 중국을 에서 이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고 대만만 남겨두고,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일단 팽창하는 소련을 정점으로 팽창하는 이 힘을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전후 초기의 정책이었어요. 여기에서 일단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공산당이 팽창할 때 전쟁을 이제 이 공산당이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권력으로 넘어들어와서 이걸 힘으로 아주 쓸어버리려고 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 봉쇄 정책을 다시 강화시키면서 말하자면 유엔군이 여기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제 이걸 막은 건데, 문제는 이 봉쇄 정책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38선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38선을 회복하는 것은 봉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유지하는 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제 38선을 넘는 문제는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롤백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석권 정책 우리말로. 그래서 이거는 봉쇄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이죠. 공산당이 팽창할 때 봉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으로 밀어붙여서 공산당이 이제 힘을 팽창하는 이까지 전부 다 밀어붙여서 원위치로 공산당을 짜그러뜨리는 정책이 롤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38선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그 이전에 공산당의 팽창을 방어하는 거냐, 컨테인하는, 이게 제어하는 것에서 이 전쟁의 의미를 갖느냐, 아니면 아예 롤백 정책으로 나갈 것이냐, 이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세계적인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 용어에서는 전쟁 용어에서는 스타투스쿠어 안테벨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38도선을 회복하는 문제는 전쟁 이전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북으로 북한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북진을 하는 것은 이제 전쟁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반대로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전쟁은 말하면 암묵적으로 세계 3차 대전의 위험성을 안는 전쟁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38도선을 넘을 때 9월 말 10월 1일 날 넘는데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이제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워싱턴에서는 38도를 넘지 말으라고 맥아더 현지 사령관한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맥아더 사령관은 이거에 불응하면서 38도선을 밀어붙여서 말하자면 올라가는 결정을 해서 38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9월 말에 중국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49년 10월 달에 10월 1일 날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북경에서 수립이 됩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이나 뭐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천안문에 나와서 중국의 이제 공산당 정권의 수립을 선포하죠. 대만을 제외하고. 그리고 중국은 대만으로 장개석이 도망가 있기 때문에 대만을 점령하지 않은 불완전한 말하는 중국 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주력군을 200만 가까운 주력군 말하자면 이제 중국 해방군입니다. 해방군을 복건성 지금 이제 대만 해협의 건너편에 있는 게 후지안 중국의 이제 복건성에 한 200만 명 가까운 중국 인민해방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타겟은 중국이 숨 좀 돌리고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대만 해협을 넘어서 대만을 이제 썰어버린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주력군이 거기에 있는데 한국 전쟁이 뜻하지 않게 났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에 이제 한국 전쟁이 나서 이제 38도선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주은래나 이런 이제 외교나 대외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미국에게 38도선을 넘으면 넘지 말라. 넘으면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외교 관계가 미국과 중국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의 대사관이 북경에 있는 파니카라고 하는 인도 대사한테 중간에 메시지를 이제 보내서 이 사람이 중재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의향을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맥아더는 그러면 워싱턴에서 현지 사령관한테 넘지 말으라고 하는 거에 이제 뒷받침이 되기도 하는 건데 맥아더한테 이렇게 해도 맥아더는 이걸 무시하고 중국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암묵적으로는 맥아더는 이 기회에 롤백을 해서 북한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시키고 이제 대만을 다시 중국 본토에 여러 가지 뭐 특공대를 투입하든지 해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뭐라고 할까 하여튼 다시 붕괴시키든지 말이죠. 이런 거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하여튼 그거는 뒤에 외교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맥아더는 워싱턴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제 38도선을 이제 넘어가서 북한으로 냅다 이제 북진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9월 말에 10월 1일에 38도선을 넘는 이 늦여름 가을 초에 중국에서는 복건성에 있는 군대를 압록강 연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압록강 연안에는 약 10만 명, 20만 명 정도의 작은 군대만 있었는데 이 대군을 말하자면 대군의 중심 병력을 압록강 연안에다 옮기는 작업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미군과 연합군들이 북진을 해서 순식간에 압록강에 이제 이 평안북도의 초산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압록강까지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북한 이제 그걸 까지 올라가 많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점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늦가을 초겨울이 되면서 중공군은 이 벌써 이제 그쪽으로 일부는 들어와 있고 겨울이 됐을 때 압록강 얼음물을 타고 이미 미군과 연합군이 있는 배후로 중공군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제 뒤에서 군대가 나타난 이런 형국이 돼서 말하자면 한국 전쟁이 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전쟁에 대한 뭐 그냥 개략적인 이제 개요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중국의 선택이 뭐를 의미하느냐? 중국은 49년 10월 달에 공산당이 수립됐는데 중국 해방 말하자면 통일을 눈앞에 두고 한국 전쟁이 났을 때 그걸 포기하고 북한 한국 전쟁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고 이 결정은 북한 한반도가 미국의 컨트롤 하에 있는 통일된 정부는 중국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모택동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전쟁이 이제 개입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군이 그 하면서 미군은 또 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후퇴해서 우리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기억 이제 하는데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에서 겨울에 갑자기 또 이제 서울이 다시 이제 막 그 위협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뭐 수원 남쪽으로 이제 피난 가고 이런 이제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시 그 전쟁이 이제 반격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럴 때 한국 전쟁의 결과를 보세요. 한국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이 한국의 군대가 300만 명이 민간 희생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큰 엄청난 전쟁을 국제전을 쳤는데 죽어라고 싸우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38도선에서 휴전선은 비슷하게 뭐 약간 이제 차이는 나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쟁의 대부분은 처음 한 1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서 고지를 이 저 철원 무슨 금화 이런 그 강원도 산세가 험한 이 지역에서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대개 희생자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납니다. 한국 전쟁의 전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죽으라고 싸우고 나서도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냉전 시기에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냉전 시기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의 해방 한국에 의한 또 미국의 지원하에 유엔군의 지원하에 해방을 허용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나 이제 자유진영에서는 북한에 의한 통일도 허용할 수가 없는 이 선에서 그냥 말하자면 이제 일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북한 정권이 김씨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곧 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도 있고 김씨 정권이 무너지면 다른 정권이 무너서는 게 바로 북한 정권의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내전을 치르면서 공산당이 오늘의 중국을 건설한 이후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바로 그 강 하나를 건너
건너는 저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자기들의 적대적인 체제가 들어서는 국가가 들어서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하자면 지금 현대로 돌아와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전체적인 힘의 균형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북한만을 보고서 이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김씨 정권이 붕괴되거나 해체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는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가상, 이건 가정인데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역사에서 한국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남북한 관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싫든 좋든 남북한이 공존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체제가 상당히 서로 접근하면서 뭔가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체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통일을 뭐 하게 되면 하고, 어떤 형태의 하여튼 국가 연합을 만들든지 말이죠.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힘에 의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때문에 한반도의 어떤 형태의 이런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무력 충돌로, 그게 국지적이든 무슨 큰 문제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타날 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괜히 또 다른 하여튼 무력 충돌에 의해서 희생만 되고 손해만 보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어떤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하자면 지금 한국 전쟁의 교훈이라고 할까, 냉전의 교훈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냉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냉전이 아니지만 동북아 국제 질서는 다시 냉전의 힘의 관계라고 할까, 경쟁 그게 대립이든 하여튼 긴장이든 어떤 형태의 세력 간의 이 대결 구조, 대립 구조 또는 경쟁 구조라고 하는 것이 냉전과 그대로 닮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그 중심에 또 옛날에 50년대 냉전 시기나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달라진 것은 북한이 핵무장하고 더 위험해지고, 이런 위험한 사태를 직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새로이 나타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라고 할까, 이런 거는 냉전 시기하고는 상당히 또 다른 형태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미국은 냉전 시기에 절대적인 전후의 절대적인 힘을 갖는 초강대국이었고, 중국은 이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굉장히 취약한 정권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은 산업화해서 세계 경제의 규모로 볼 때는 두 번째고, 과학기술도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고 군사력도 굉장한 옛날 중국이 아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파워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세계 문제를 운영하는 영어로 코-매니저라고 하죠. 코-파트너도 아니고 코-매니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 경영자 말이죠.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물론이고 하여튼 세계 글로벌 한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문제뿐 아니라 환경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거를 다 상호 하여튼 암묵적인 이런 공동 어떤 이 체제, 경영 체제 비슷한 이런 체제로 이제 바뀌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경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은 중국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고 안보는 또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되고 뭐 이런 그 상당히 다른 이제 형태의 이제 국제 질서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못 이 새로운 국제 관계의 새로운 질서의 성격이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냉전 때나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국이 이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는 그 사이에 2003년입니다. 2003년대 우리 한국이 그 이전에 산업화를 할 때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컸어요. 수입, 무역, 수입, 수출 모든 면에서 하여튼 미국은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2003년의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무역의 그 비율이 중국이 미국 한국 중국 관계가 미국 한국 관계를 더 능가하는 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중국의 무역 보복을 사드 때문에 가면 우리는 그냥 지금 앉아서 그냥 말하자면 피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외교를 하고 미국과 우리는 안보를 하니까 또 동맹을 강화해서 그걸 하니까 북한이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하고의 적대적인 관계까지 이제 불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충돌하는 이런 지금 시점이고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루드하게 과거의 오바마 정부나 그 앞에 정부들은 굉장히 외교적 노하우나 이런 게 축적이 돼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막 하기 때문에 도처에서 이제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센카쿠 열도나 이런 대만과 일본 사이에 중국 이 세 나라의 이제 바다의 권력 갈등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필리핀 무슨 베트남 중국 이 남진해의 분쟁 말 이렇게 해서 바다를 둘러싼 권력 쟁탈이라고 할까 방어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충돌을 불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제 부딪히는 데가 이제 한반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 방식과 내용, 그다음에 이제 센카쿠 열도, 그다음에 남진해에서의 해역에 있어서의 이제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첨예하게 이렇게 자꾸 충돌하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복합적인 변화하는 체제에 한국이 문자 그대로 정말 아주 지혜롭게 외교적으로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공연히 중간에서 우리가 이 굉장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동아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냉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 질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형태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이 보다 더 전면에서 나와서 충돌하고, 미국은 과거의 냉전 시기하고는 다르게 힘이 붙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일본을 말하자면 앞세우기도 하고 하여튼 해서 일본과 중국의 또 충돌 내지 갈등이 생각구열도를 둘러싸고 하여튼 일어나고 말이죠. 또 한반도에서도 이게 복잡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이긴 한데, 전체적인 구도가 우리가 북한 문제 때문에 냉전의 그 적대 관계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독일의 이제 동방 정책의 문제와 이제 한국의 햇볕 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남북한 이제 대북 햇볕 정책의 과의 비교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언급을 좀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부, 클린턴 정부 때에 이제 윌리엄 페리 국방부 장관이 할 때에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북한과의 엔게이지먼트 파러시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포섭 정책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정책과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과 한국의 햇볕 정책이 병행할 때 이것이 상당히 일정한 효력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은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시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북 정책이 급격하게 이 강경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이것이 이제 햇볕 정책에 말하자면 기반이 되고 이거를 지원했던 틀이 없어져 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남북한 관계에서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과 병행할 때 또는 그 틀 안에서 이것이 일정하게 진전되고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변하면 순식간에 이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 그리고 그다음에는 한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부시 정부하에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이걸 하다가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대외적으로 기반을 이 뒷받침을 상실하는 순간 이건 갑자기 무력해지고 국내에 이제 보수적인 이제 비판과 반대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특별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평화 공존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 틀을 만들지 못했고, 이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의 지원을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선 이것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국내에 보수적인 이런 여론과 이 정치 세력들과의 콘센서스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무런 힘도 없고 얼마나 무력한가. 말하자면 햇볕 정책의 한계는 이런 점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수적인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밀어비치는 건 애당초 그거는 전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주체적인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북한 문제를 우리가 평화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동방 정책의 이제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말부터 이제 그게 되고 69년에 브란트가 수상이 처음에는 외무장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란트가 3인당의 이제 그 정권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수상이 되면서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죠. 그리고 브란트가 물러났을 때, 그리고 브란트 정부의 동방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에도 기민당의 외교나 통일 문제를 다루었던 기민당 정책 당국자나 인사들하고 굉장히 많은 상호 협력과 이제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게 없고 어떤 특정 정당이 집권해서 북한 정책,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 완전히 독자적으로 혼자서 그냥 냅다 나가는데,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면 그냥 그 다음 정권은 앞에 정권이 한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이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무화되는 이런 이제 그걸 거쳤고, 심지어는 뭐 앞에 전임 대통령이 무슨 뭐 친북자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이상한 그 현상이 오히려 이 국내의 이념 갈등이나 대북 문제를 둘러싼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는 말이에요. 더 심해지는 이런 그 경험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 보면 이제 한스 디트리히 겐쇼라는 자유당의 이제 그 당수가 있죠. 자유당의 이 당수는 그 헬무트 슈미트 빌리 브란트 다음에 3인당 정부의 수상입니다. 그래서 헬무트 슈미트가 수상이 됐을 때 자유당과 연정을 만들어 집권했기 때문에 자유당의 이제 당수인 한스 디트리히 겐쇼를 외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겐쇼 외무부 장관이 1974년에 외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헬무트 슈미트가 그 3번 연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년에서 12년 동안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겐쇼는 이 정부 하에서 계속 그 자유당과 연립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12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집권인데, 그 다음에 정권이 선거에서 바뀌어서 헬무트 콜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80년대 초에 헬무트 콜이 이제 말하자면 기민당 기사 기민당과 자유당이 이번에는 자유당이 또 연정의 파트너가 돼서 이 겐쇼는 계속 그 헬무트 콜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콜이 근데 역사상 독일에서는 전후 서독 역사에서 4번 집권을 총선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한 가장 장기 집권을 한 수상입니다. 이 장기 집권 내내 겐쇼가 외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89년에 동서독 통일이 됐을 때도 외무부 장관입니다. 74년부터 92년에 외무부 장관 통일 이후까지, 말하자면 통일을 실무를 책임졌던 외무부 장관이 이 겐쇼고, 이 사람은 이미 70년대 초에 외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년입니까? 18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장의 물론 외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연속성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거는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5년 단임제고 독일은 의회 중심제고 의회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일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단독 정부라는 건 독일 서독 역사상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지속성이 정책의 지속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제도의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라 하더라도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 사이에 대북 문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끊임없는 그 의사소통과 정책의 그 뭐 탐색이라고 할까 모색을 통해서 이 콘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냉전의 역사,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와 경험을 그거 해 본다면 무력을 통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되지도 않고 통일이 또 설사 전쟁을 친다 하더라도 전쟁을 쳐도 안 된다는 것을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쳐서라도 통일이 된다 하면 아예 전쟁 한번 치고 뭐 왕창 그냥 희생 하더라도 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을 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옵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수와 진보가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평화 위에는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서 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쟁하는 두 중심적인 정당들이 적어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콘센서스를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독일의 이 동방 정책이 통일로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의응답 같은 걸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운영과 이정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햇볕 정책 그리고 평화 번역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가 어려웠고 또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그 두 가지가 충족을 한다면 과연 햇볕 정책,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 제일 뭐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과연 햇볕 우리의 선이나 그런 정책들을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야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의 성공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북한 요소는 햇볕 정책의 성공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햇볕 정책은 저는 남북한의 전쟁 이후에 남북한 이제 긴장을 푼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듯이 이 한반도의 대북 문제, 남북한 문제를 풀어나간 데는 그 안정적인 미국과의 협력 내지는 동의 이런 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 동아시아의 이 전체적인 이 남북한 관계를 평화적인 걸로 평화 공존으로 바꾸어 나가는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같은 것이 햇볕 정책에서는 글쎄요 그 잘
그 자체로서는 저는 별로 거기선 발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보통 이제 햇볕 정책을 할 때에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죠. 햇볕 정책을 할 때에 이제 뒤에 이명박 정부가 나와서 이제 들어섰을 때 햇볕 정책을 비판하거나 보수형 관점에서 비판할 때에 중요한 논거가 뭐냐면 햇볕 정책을 하고 대북 이 화해 협력을 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했고 핵무장을 향해서 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서해안 NLL 밖에서 해전도 있고 말이죠. 이거는 뭐 햇볕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관하게 이제 그거는 하는 변화가 없었다. 그로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이제 논거가 이제 보통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평화공존 뭐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에 이 두 개의 차원을 잘 이해하고 구분을 하는 문제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북한의 뭐라 그럴까 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 강연 내용에서도 강조했듯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를 변화시키는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의 이 공격적인 하여튼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동아시아의 동아시아,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세계 정치의 국가 체제라고 할까,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할까 하는 데서 북한은 멤버가 아니죠.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이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목표라고 할 때 이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일으키든 뭐 하여튼 핵무장을 하든 뭐 하든 이 국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대표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은 무슨 햇볕 정책을 하든 북한하고 무슨 뭐를 하든 간에 저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핵무장을 하고 뭐 무슨 하여튼 미사일을 무슨 하고 발전시키고 말이죠.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이 북한을 다루고 평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힘으로 일단 당장 이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그것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보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된다고 보죠. 우리가 평화공존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거를 뭐 줄인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자면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동독의 존재를 이 세계 정치 질서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 하는 문제하고 이제 비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앞에서 서독이 했던 동방정책의 중요한 스텝이 뭐냐면 우선 소련하고 관계를 이제 그 평화조약을 맺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란드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동서독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거든. 왜 그러냐 하면 2차 대전에 종전이 됐을 때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 문제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독일은 독일의 2차 대전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거의 지도에서 사라지지하고 막 그어놨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국경선을. 그 국경선이라는 게 이른바 오데르나이제가 새로운 국경선입니다. 오데르나이제는 옛날 2차 대전 전에는 오데르나이제는 독일의 그러니까 오데르나이제 이동에 있는 폴란드 영역이나 또는 저 동프로시아 옛날 이쪽 영역에서의 영토에서의 이 독일 영토인데, 이 영토가 2차 대전 오데르나이제선이 국경선으로 인정되는 즉시 이 영토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폴란드로 귀속되거나 러시아로 귀속되는. 이 영토의 크기가 전체 독일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일 사람들이 오데르나이제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 간단히 말하면. 그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이거를 포기한다. 과거의 독일의 영토를 우리는 2차 대전 전의 영토를 전부 다 4분의 1 정도는 포기하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북한의 문제 역시 북한을 어떻게 하나의 그 국가 공동체의 멤버로서 국제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한국의 평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건 거쳐야 할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한국 전쟁이 지금 아직도 테크니컬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평화 조약이 이제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서는 미국이 이걸 승인하지 않고선 불가능하겠죠. 때문에 이거가 만약 이제 이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이제 그걸 한국에 가져오면 이런 거죠. 햇볕 정책이 동방 정책과 비교한다면 일단 미국과 중국과 뭐 이런 주변 일본과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평화 조약에 동의하도록 하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일단은 분단된 상황을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서 뭐 나타나는 걸 국제 평화 협정을 통해서 뭐 이걸 드주래 말이죠. 이건 하여튼 사실상의 국가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거를 인정을 그 동북아 국가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이런 스텝이 있는 거죠. 동서독을 비교할 때 한국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햇볕 정책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든 간에 이런 초보적인 단계의 남북한 일단 이 접촉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뭐 이런 무기 이거를 그거하지 않도록 만드는 위해서는 그거하고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이 또 이렇게 하여튼 현실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 단계에서조차도 남북한 이 화해 뭐 하여튼 대땅뜨는 접근도 못한 상태에서 대체로 뭐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햇볕 정책의 한계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정치 정당들 간에 무슨 대북 정책 이런 지금 진보적인 야당은 햇볕 정책이 굉장히 정통 그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단계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국립외교원 교수 소속 김한건 교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햇볕 정책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연속적인 정책, 그러니까 통일 정책, 그다음에 대북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통일에 관한 기반을 쌓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을 인정하겠는데요. 만약에 혹시 동독이랑 서독이 통일할 때 그때 당시에 주변국 외교 정세는 미국이 압도적인 리더십으로서 다른 국가의 불만을 내려앉힐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미국이 그런 압도적인 리더십으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이나 불만이나 반대를 내려앉힐 수 없는 국제 정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국내 정세 또는 우리의 장기적인 정책 또는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 과연 이 어려움을 뚫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미중의 관계 틀이 바뀌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민주화에 관한 민주주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북한의 시장화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시장화라는 것이 도리어 김정은 체제와 이익을 나눔으로써 이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과연 시장화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과연 북한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와 비슷한 개념의 사상을 아니면 아이디어를 북한에 퍼뜨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시각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그냥 이익을 나누는 결국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는 하나의 축이 되리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동서독 통일과 관련해서 미국 당시는 냉전 체제고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서 미국의 승인이라고 할까, 그 뒷받침이 그 통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동서독 통일은 물론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소련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양대국의 그 이해, 통일에 대한 이해, 동방 정책을 인정하는 문제는 미국도 끊임없이 서독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불시진 회의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인정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서독은 그 문제를 미국을 잘 다루었다고 봅니다. 그건 아데나와의 기여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아데나가 처음 서독을 세팅할 때에 확실하게 서방 측 미국 중심의 이 질서를, 세계 질서를 수용하는 정책을 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거는 미국이 크게 반대해야 할 조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서독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서독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죠. 케네디 정부로부터 키신저 등등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런 동시에 서독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이고, 브레즈네프 당시에 이제 이런 소련으로 하여금 그 소련에 대한 원조 무슨 경제 교류 이런 거를 통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또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이 소련과의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절대적으로 강했다 하더라도 독일 통일은 저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독일이라고 그러면 일단 이제 유럽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독일을 다 무서워하거든요. 그건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내버려두면 이건 그냥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지정학적 위치도 유럽
딱 중앙에 미텔 오이로파라고 하는 유럽의 딱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독일이 커지면 이건 주변 국가들이 고달파지고 이제 이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불란스하고 독일은 말하자면 EU의 핵심이 불란스하고 독일의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에서 가장 강한 두 국가들이 맨날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 전쟁만 해도 뭐 프랑스 독일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다 불란스하고 독일이 중심이 된 대립하는 전쟁이잖아요. 거기다 영국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나중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이게 회고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한 잘못 중에서 제일 큰 게 독일의 통일을 허용했다고 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바라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저는 그의 배경이 없으면 통일하기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쎄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 남북한 관계를 일정하게 갑자기 이것이 이 통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워진다든가 뭐 이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경제 교류가 저는 가장 남북한 이 화해 협력 평화 공존의 핵심적인 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하나의 일종의 파일럿 실험이라고 할까 해서 꼭 개성이 아니라도 뭐 있잖아요. 그저 뭐 두만강 거기 삼각지대 무슨 우라디보스톡이 무슨 낮은 선봉 이런데 경제구역도 만들 수 있고 압록강 부근에 그것도 만들 수 있고 말하자면 북한과의 경제교역은 늘어날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뭐 북한의 김씨 정권이 무슨 그걸로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것은 전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씨 정권이 개혁 개방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취약한 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전 하는 거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꼭 김씨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고 붕괴시키지 않더라도 북한 체제를 전 굉장히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역시 동유럽의 그걸 비교해 보면 동수독 통일도 그렇고 동구가 서방 이 자본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것은 무슨 통일을 외부적으로 부과해서 된 것이 아니라 동독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동유럽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 말하자면 민주주의하고 서방 세계 서독이 대표적으로 민주주의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한 사회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부러워하고 이 동경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일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6가지 명제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느낀 거를 한 3가지로 그냥 좀 정리해서 짧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릴레마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어쨌든 김일성 유운을 받들어서 김정일이 못한 거를 김정은은 지금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병진 노선을 어쨌든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서 경제협력 부분은 어떻게 볼 건가 아까 교수님 질문과 관련해서 뭐 좀 차치하더라도 핵 문제는 이미 뭐 ICBM까지 갈 수 있는 단계에서 지금 어쨌든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유엔 결의든 뭐 해서 다자적인 합의에서 우리도 그 일원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일원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그럼 결국 이제 평화 공정과 화해 협력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 남북 간에 풀어내는 부분에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서 한 가지 또 이제 의아한 거는 결국은 비용 발생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비용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서 특히 지금 뭐 경제 사정에 있어서 뭐 대미 의존적인 대중 의존적인 이런 걸 뛰어넘으면서 지금 우리 경제를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가능하겠냐라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좀 오히려 교수님께서 좀 보다 궁극적으로 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어떤 그 다음 정권이든 뭐 정부 형태가 되더라도 말씀하신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에 동의하고 그리고 오히려 남북 간에 뭔가 주체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끌어낸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이 조금은 좀 제가 잘 납득 못하겠는 게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엔 오히려 당시 그 냉전 해체 과정에서 역시 신자유주의 태동하면서 유럽 사회 EU가 태동하게 됐던 어떤 배경도 분명히 작동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권역 내 어떤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이익을 서로 취하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프랑스든 영국에든. 근데 우리 쪽 동북아 질서 속에서 과연 지금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이 국면에서 과연 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그림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육자구도 틀내에서 지금 핵 개발에 관한 합의 말고요. 유인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비전이 과연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비전을 과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당이나 어떤 세력들이 그걸 제시하면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의 컨센서스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 하셨는데요. 전 일단 이 핵 개발 문제에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강연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북한이 이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독립된 정치 하여튼 체제로서 인정받는 문제 이것이 제일 원하는 거고 이제 핵 개발 그러니까 핵 개발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또 사력 있게 이렇게 교환한다고 그럴까 이런 문제는 일단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핵 개발을 했을 때 이걸 포기한다. 그냥 그거는 전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가장 그 사람들이 바라고 이제 추구하는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인정의 문제는 동아시아 이 국제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핵무기는 그냥 그대로 지금 같은 상태로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비용 문제
우선 먼저 뒤에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EU의 구성이 신자유주의의 유럽으로의 그 확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촉진하고 실현한 하나의 그 초국적 단위의 정치 형태다. 이런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이제 물론 있으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은 그걸 배경으로 해서 EU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EU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만은 볼 수 없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거는 이 유로의 만드는 거, 유로를 공동 통화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EU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로를 유지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게 굉장히 경직적인 통화 관리 체제를 부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남부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특히 사회복지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의 사회복지 체제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나 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아마 EU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면 이 유로의 유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해체를 다시 이제 없애든지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자유주의 EU의 확장이 신자유주의와 분명히 그것이 경제적인 환경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경제 질서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동아시아는 유럽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국가의 사이즈나 경제 발전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나라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이 비교적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들의 다수 국가들의 결합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역사적인 그것도 다르고 또 현재의 이 힘의 관계 이 구조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형태의 공동 통화 지역이든 무슨 경제 무슨 자유무역 지역이든 하여튼 경제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정치적인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상당히 동아시아는 그거를 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는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정치 전략적인 이 긴장을 풀어나가는 것이 동아시아가 뭔가 가장 기묘한 긴장의 원천이 되는 문제를 공동의 육자 회담의 틀이든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나가는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 유럽식으로 말하면 인라지먼트라고 그럴까, 이게 권력을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디프닝이라고 하는 문제, 실제로 이 통합의 내용을 얼마나 심화시키느냐 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다 하여튼 그 출발점이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신발을 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국의 그 점에서 리더십, 정치적인 리더십, 그다음에 하여튼 이 정책 전문 분야의 이 전문가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지금하고는 다른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이성적 상호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게 안 돼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이 갈등과 그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구조,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허구적이라고 봅니다. 영어로 말해서 fictitious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뭐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전 뭐 제대로 뭐 그냥 보통 생각한다면 이거 다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 북한 이 친북 좌경 용공 뭐 이런 식의 언사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인 레벨링, 이런 문제가 그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이성적 대화를 제약하고 이 폭을 확장하는데 너무나 그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미쳐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걸핏하면 하여튼 이 정해진 정책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뭐 갑자기 뭐 종북 뭐 이러고 영공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여기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수가 없죠. 뭐 또 자유로운 다른 생각이 이렇게 개진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무쪼록 이번 박근혜 정부의 하여튼 박근혜 정부 이후의 정치 체제, 이번 하여튼 대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정치 체제가 좀 더 이념적으로 극보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약화되기를 기대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념적인 극좌도 약화돼야 되겠죠. 양쪽이 다 하여튼 약화되고 좀 더 이 합리적인 공간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한 아무런 대안적인 우리가 사고를 할 수도 없고, 그 사고를 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무슨 이걸 제한하기도 어렵고, 그게 더구나 정치 엘리트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무슨 이게 무슨 수용돼 가지고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